안녕하세요. 대기과학자 조천호입니다. 지금 이 첫 화면에서 보이는 이 그림은 지난 이제 150년 동안의 그 지구의 그러한 이제 평균 기온이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파란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평년보다 온도가 낮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고 있고요. 빨간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평년보다 온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이제 온도가 저렇게 빨갛게 이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저기에 이제 우리의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책의 그러한 내용은 이러한 빨간 지구에서 그러한 파란 하늘을 꿈꾸는 그러한 이야기를 갖다가 쭉 책의 내용에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6개의 이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장에서는 그 지구의 탄생, 생명의 탄생, 인류의 탄생, 그다음에 문명의 탄생. 그래서 오늘날의 이러한 문명의 최고조까지 이르러 이런 이제 인류세라고 하는 여기까지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게 왜 일어났고 어떠한 지금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세 번째 장에서는 그로 인해서 어떠한 위기가 왔고 어떠한 파국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오늘날 주요 또 이슈인 그런 미세먼지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우리 몇 년 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장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드라마가 굉장히 이제 유명했죠. 거기서 보게 되면 대장금이 그 한의사 훈련을 받을 때 그 한의사 그 스승께서 이제 약초하고 독초를 갖다가 이제 섞어 놓고 대장금 보고 이거를 이제 골라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냅니다. 그때 그 답은 그걸 골라내는 게 아니라 그 얼마나 그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약도 되고 이제 독도 됩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도 만약 이 지구상에 전혀 없다라고 하면 지구 평균 기온이 영하 19도까지 내려갑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온실가스가 있기 때문에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제 14도, 그래서 33도가 이제 올라가 갖고 우리가 이제 생태계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과잉되게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을 해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도 전혀 없으면 굉장히 큰일이 일어납니다. 이 우리가 구름이 만들어지게 될 때 우리가 이 먼지가 없으면은 이 물방울이 생겨나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 이 물방울이 생겨나질 않으면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한여름에 우리가 그 아주 그냥 찜통 같은 그런 사우나 안에 있는 듯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름을 만들고 또 비를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황사와 같은 이러한 먼지는 알카리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알카리성이 우리가 이제 산성화된 이러한 토양을 바꾸고 또 해양에 이러한 철분 같은 거를 공급을 해갖고 이러한 해양 생태계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제 생존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인위적으로다가 이런 화학적으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먼지에 대해서도 있어야 할 먼지, 그다음에 골칫거리 먼지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다루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다가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 기후변화, 뭐 미세먼지 이러한 어떤 지구 환경적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다가는 이제 미래 우리가 이제 그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예측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 이러한 순서로다가 이 파란 하늘, 빨간 지구라고 하는 책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어떠한 위기를 갖다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이제 현생 인류죠.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이제 존재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거를 한 20만 년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4, 5만 년 전이면 이제 동굴에다가 굉장히 멋들어진 이제 짐승도 그려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뼈를 갈아 갖고 바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옷을 꿰매입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바늘을 만들고 거기에 뭐 구멍을 뚫을 정도라고 하면 우리랑 이제 뇌가 거의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인류의 대부분의 그 시간은 다 구석기 시대를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왜 그래야만 했는가를 갖다가 지금 이 그림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난 10만 년 동안에 그린란드에 있는 그러한 이제 그 빙하로부터 얻어낸 그런 이제 온도 변화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에 있는 그 빙하는 우리가 이제 바닷물이 얼어서 된 빙하가 아니라요. 눈이 내려가고 쌓여서 이제 빙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맨 아래쪽에 있는 그 빙하 맨 밑에는 10만 년 전에 공기방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만 년 동안에 이러한 이제 기후 상태, 뭐 온실가스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가 추출을 이제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가 이제 빙하기 때라고 하는 이 시대에는 굉장히 이러한 온도의 변화가 심했고 기후의 변화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보다 약 한 10배 정도 그런 이제 그 재해성의 기상 현상이 많았다.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보다 10배 정도의 그 재해성의 그런 날씨가 많았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를 하냐?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인 재해성의 날씨라고 하면 태풍이 되겠죠. 태풍이 하나 정도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쓸고 지나가면 뭐 군인들 동원하고 그래서 이제 벼 세우기를 해서 한 해 추수가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 10배 정도, 그러니까 태풍이 10번을 갖다가 우리나라를 쓸고 지나간다? 그러면은 농사라고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는 우리가 수렵하고 채취를 하는, 그러니까 농업이 없었던 그러한 시대를 이제 보내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2만 년 전부터 해서는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하면서 온도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다가 10,000년 전이 딱 되니까 굉장히 기후가 안정이 된 이러한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부터를 갖다가 우리가 홀로세라고 이제 지질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저 홀로세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인간과 자연이 굉장히 조화로운 시대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저렇게 이제 기후가 굉장히 안정화가 딱 되니까 저 때부터 우리가 이제 농업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농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돌아 안 다녀도 되고 우리가 이제 정착을 하고 사람이 모이고 바로 거기서 우리가 문명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렇게 이제 우리가 기후라고 하는 거는 바로 오늘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런 이제 안정한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문명을 갖다가 세웠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난 이제 10,000년 동안 항상 저렇게 기후가 안정했냐? 그렇지는 않죠. 기후라고 하는 것이 저런 안정한 속에서도 계속적인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또 보여주는 이 그림인데요. 이거는 위쪽에는 이제 인구를 나타내고 있고, 그러니까 기원 후 200년에서 지금 이제 1700년 동안의 인구가 변화된 모습이고요. 요 아래쪽에는 이제 북반구에 있는 그 기원의 변화를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이제 서기 200년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로마 온난기라고 그렇게 불러요. 기후 최적기라고 부르고, 그래서 보통 기원전 한 200년에서 기원 후 한 200년까지가 기후 조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농업 생산량이 이제 많았고요. 그래서 그때 바로 로마가 제국으로 팽창을 했고 동양에서는 한 나라가 제국으로 이렇게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그 당시 서기 200년에 2억 5천만 명까지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해요. 그랬다가 보시는 바처럼 서기 200년 이후로다가는 한랭 건조기, 기후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식량 생산이 뚝 떨어져요. 자, 그 전까지 제국을 만들어서 인구도 확 늘어났고 도시의 이제 인구 밀도도 높아졌고 이 상황에서 이제 그 기후 조건이 안 좋아지면서 그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양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되었죠. 이 상태에서 이제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유럽 쪽에서는 약 1,000만 명, 중국 쪽에서 약 한 1,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인구가 이렇게 쭉 줄어듭니다. 그랬다가 서기 800년에서 1300년 사이에 또 이제 이건 중세 온난기라고 그래서 또 기후 조건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량 생산량이 또 많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인구가 서기 800년에 약 2억 명에서 서기 300년이 되게 되면 4억 명으로다가 이제 2배가 이렇게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다가 서기 1300년 이후가 되게 되면 또 기온이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그 이름도 유명한 소빙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또 기후 조건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식량 생산량이 뚝 떨어져요. 인구는 늘어났고 도시화는 훨씬 더 이제 발달이 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영양 실조가 걸리고 거기에 또 감염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유명한 이제 흑사병이 이제 돌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유럽 전체에서는 약 2,500만 년. 저 당시 이제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이제 사망을 하고 중국에서 한 3천만 명까지가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500년 이후에 이제 아메리카 이제 이 대륙에 이쪽에 이제 그 천연두라고 하는 이 유라시아 대륙에는 저 천연두에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면역성을 갖는데 아메리카 이 원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면역성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약 한 5천만 명의 그런 사망자가 나오게 되고 중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 감염병이 돌아서 2천만 명의 사망자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는 이렇게 줄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는 이러한 상태가 됩니다. 자, 저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1500년 이후에는 신대륙을 이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고 거기로부터 뭐 옥수수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유라시아 대륙 쪽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밀이나 벼를 심을 수 없는 이러한 지역에서도 이제 감자나 옥수수를 심어갖고 식량을 훨씬 더 많이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의료가 발달하고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서 저런 감염병이 계속 돌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보는 그림인데요. 이건 이제 중국의 인구하고 중국의 이제 강수량을 나타낸 그러한 그림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의 이제 인구가 지난 서기 500년 이후에 이제 변화된 모습이고요. 아래쪽에는 어떠한 이게 강수량인데 여기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해내냐면 이런 석회 동굴 안에 들어가면 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그 석순이라고 하는 게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수가 나거나 이러면은 비가 많이 내리니까 석순이 많이 자랄 거고 가뭄이 들면은 석순이 조금밖에 안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석순을 갖다가 석회 동굴에 있는 석순을 갖다 분석을 하게 되면 수천 년 동안에 강수량을 갖다가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된 강수량의 그런 이제 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당나라가 시절에 제국이었죠.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인구가 쫙 증가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여기 보면 가뭄이 한 이제 100여 년 이상 이렇게 드는데 당나라 말기에 이때 이제 당나라가 결국 멸망을 하죠. 그러면서 인구가 이렇게 줄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송나라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이제 생기면서 쭉 인구가 증가를 합니다. 송나라는 그 군사적으로는 약했지만은 굉장히 그 문화적이라든가 이런 상업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발달이 된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증가를 했었고 그 후기에는 몽골이 이제 전 세계 제국을 갖다 이제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몽골은 제국을 확장하는 그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학살을 갖다 일으켜서 중국의 인구가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이제 원나라를 만들죠. 그 원나라 말기가 되면 또 이렇게 또 가뭄이 듭니다. 가뭄이 들어서 결국 이제 명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명나라에서도 또 인구가 쭉 늘었다가 지금 이제 만주족에 의한 청나라가 고 세워질 무렵에 여기 보면 또 가뭄이 이렇게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제국들이 그러한 이제 그 가뭄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그 배고픈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한 배고픈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거기서 사회적 불안정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중앙 정부가 제대로 이제 제어를 못하게 되는 상황에선 그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탄생을 하는 이러한 경우를 갖다가 저 그림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만 년 전에 기후가 굉장히 안정화되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어떤 기후 변동에 의해서 이러한 제국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와 갖고 지금 인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이제 10,000년 전에 이제 인구예요. 10,000년 전에 약 한 100만 명이 살았고 기원전 4,000년 우리가 문명의 탄생이죠. 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뭐 인더스, 황하 문명이 만들어질 때 이때 한 300만에서 한 400만 명 정도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77억 명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매년 1억 명씩 이제 늘어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쓰는 에너지를 보게 되면 수렵 채취,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때 약 200와트 정도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오늘날 개인은 이거의 약 50배 정도를 갖다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77억에다가 우리가 구석기 저 예전과 비교를 하면 50을 이제 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하급수적으로다가 이제 우리가 지구의 이러한 자원과 에너지와 이러한 식량과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생물학 시간에 이런 이제 그 유리 그런 접시에다가 영양분을 집어넣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균을 한 마리, 미생물을 한 마리 거기다 빠뜨리면 한 마리가 두 마리, 두 마리가 네 마리, 네 마리가 8마리, 16마리, 32마리 이런 식으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죠. 그래서 절반을 채울 때까지는 제법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렇지만 절반을 딱 채운 다음에 한 번만 더 증식을 하게 되면 그 유리 접시 안에 있는 완전히 채우게 되고 거기에 있는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완전히 이제 멸종을 해버리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는 이 상태가 영원 무궁토록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지구의 상태는 이런 77억의 인구를 감당하기에 거의 이제 한계치에 도달한 그러한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컸어요. 그 안에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작았고 그래서 사람이 만든 세계보다 우리가 지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그런 수많은 역사들이. 그렇지만 오늘날 77억의 인구가 구석기 시대보다 50배나 더 많은 그러한 에너지를 쓰는 상황에서는 이 지구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날 이러한 지구 환경의 위기, 기후의 위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큰 행성의 작은 세계에서 작은 행성의 큰 세계로 바로 인류가 이 세상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 일어난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오늘날의 그런 위기의 그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런 위기 속에서 이제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지난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온실가스를 갖다가 공기 중에 0.01%를 갖다 이제 증가를 시켰습니다. 굉장히 작은 양이죠. 그렇지만 이 작은 것이 굉장히 지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0.01% 늘려놓은 온실가스가 어느 정도냐 하면 1초에 히로시마 원자폭탄 5개가 폭발하는 에너지를 갖다 잡습니다. 그러면 매일같이 원폭이 43만 개가 폭발하는 에너지를 잡아요. 이 0.01%가. 자, 그러면 하루에 43만 개의 원폭의 에너지를 갖다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면 뭔가 이 지구상에서 큰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에너지의 93% 이상을 해양에서 그 열을 갖다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일부는 토양을 따뜻하게 하는 데 쓰고 일부는 그 빙하를 녹이는 데 써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바다도 계속 열을 받다 보니까 바다가 이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바다 자체가 변하게 되면은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이러한 그 바다 자체도 이제 변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가 인류가 피해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이제 적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지난 1979년 이후에 우리가 대륙권이라고 하는 곳에서 온도가 이제 변화된 모습이에요. 대륙권은 어디냐면 지상에서 구름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 그러니까 날씨가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그러면은 수직으로 한 10km 정도 되는 이 전체 층에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간 모습이에요. 79년 이후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갔고, 그러면 이 위에 대륙권 바로 위에는 성층권이라고 하는 또 공기층이 있습니다. 저 10km 위에는 두 공기층이 서로 섞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 대륙권에는 온실가스가 이제 많이 배출이 돼서 열을 갖다 잡았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갔는데 이 성층권에서는 옛날에 올라오던 열이 안 올라오게 되겠죠. 저 10km 이상에서는. 그래서 이제 온도가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상공에서 저 10km 위상에서는 이렇게 온도가 쭉 떨어져요. 아래쪽에서 온실가스가 열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온실가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는 공간인 대륙권에서는 온도를 저렇게 올렸지만 저 10km 저 이상이 되게 되면 우리가 온도를 저런 떨구는 효과도 바로 이제 온실가스로 인한 그러한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이제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이 위험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이제 살펴본 그 그림인데, 이거는 이제 2만 년 동안, 지난 2만 년 동안의 지구 평균 기온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만 년 전에 빙하기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간빙기까지 보면 온도 차가 한 4도밖에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구 평균 기온으로다가 빙하기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4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4도라고 하는 게 자연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변한 온도인데 10,000년 동안 4도가 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에 1도를 변화시켰어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이런 2만 년이라는 시간축에서 100년은 순간처럼 이렇게 보였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간 활동은 100년에 1도, 자연에서 빠른 속도는 10,000년에 4도. 그러니까 지금 사람은 인간 활동은 약 자연의 빠른 속도에 비해서 약 25배나 빠르게 지금 기온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지금 달리다가 갑자기 2,500km가 됐다라는 소리예요. 결국 이 상황 속에서는 그 차는 결국 이제 죽음으로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 속도를 갖다가 100년 동안 1도의 이 변화는 지금 생태계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속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산식물이나 양서류나 이러한 데에 그런 생물 다양성이 급격하게 파괴되고 있는 이유가 이 속도를 못 쫓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에 1도가 변한 거는 지금 현재는 그 위험으로 따지면 감지를 할 수 있는 위험이다.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기후 변화 때문에 매일같이 어떤 그 위험 속에서 살지는 않죠. 우리가 뭐 폭염이 왔다거나 뭐 뉴스를 틀었더니 뭐 호주에서 지난 7개월 동안 계속 산불이 났다거나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감지를 할 수 있는 위험인데, 여기서 0.5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항시적이고 그 다음에 광범위한 전 세계적으로다가 그 위험이 항상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0.5도가 더 올라가서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파국 상태로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력을 발휘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문명을 만들어 왔던 이러한 기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그러한 기후 상태로 넘어가서 우리가 문명 자체가 흔들리는 그러한 위험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해도 지난 100년 동안 1도가 변했고 앞으로 또 1도가 더 오르게 되면 지구가 이제 파국이다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긴 굉장히 힘들죠. 가을철에는 하루에도 한 20도가 변하고요. 우리보다 굉장히 추운 곳, 북반구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 북유럽의 나라들, 우리보다 춥지만 다 가서 살만하고, 우리보다 한 10도가 높은 저런 남쪽 아시아에 있는 이러한 나라들, 열대지방을 가도 에어컨 있고 선풍기 있고 그러면 다 살만한데, 그깟 1도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고 웬 파국이냐. 우리가 그러한 어떤 직관적으로 다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가?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북반구 여름철 평균 기온의 이제 빈도의 그런 분포인데요. 이거는 이제 80년 이전이에요. 80년 이전에 온도의 분포가 이제 수많은 그 100여 쌍의 온도를 다 모았더니 이러한 분포도를 갖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키 순서대로 이제 이런 분포도를 그리면 평균의 사람이 가장 많고요. 평균보다 키가 큰 사람 적고 평균보다 키가 작은 사람 적잖아요. 이러한 종 모양의 분표를 갖는데 온도의 분포 역시도 이제 이러한 분포도를 갖습니다. 저건 80년 이전의 모습이고, 그거를 여기 회색을 칠한 다음에 여기다 2005년 이온을 칼라로다가 다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중앙값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평균인데 보면 80년 이전하고 2005년 이후하고는 한 0.7도 정도가 지금 상승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이 종의 모양이 보게 되면 2005년 이후에 옆으로 이렇게 좀 퍼지죠. 자, 옆으로 퍼졌다라고 하면 뭘 의미를 하냐? 우리가 이제 진자 운동 같은 경우를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에 옆에서 이제 충격을 받게 되면 진자 운동의 진폭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폭이 이제 커지게 되니까 저런 이제 종 모양의 분포도 옆으로 이제 좀 퍼지게 되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기 중에 온실가스를 갖다 배출했다라고 하는 거는 공기 입장에서는 어떤 계속 충격을 받았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온도의 변동의 폭이 커지기 때문에 옆으로 저렇게 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80년 이전에 평년보다 3도 이상인 경우는 0.1%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쪽에 와서 보니까 2005년 이후에는 14.5%까지 증가를 합니다. 북반구에 있는 관측 자료로 보게 되면 3도라고 하는 이 기준으로 봤었을 때 145배가 증가를 해버렸잖아요. 평균 온도는 0.7도밖에 안 변했는데 우리가 평년보다 3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145배가 증가를 하는. 우리가 주로 피해라고 하는 건 평균 기온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극단적으로 굉장히 폭염이 왔다거나 한파가 왔거나 이런 극단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극단의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온도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게 되면 폭염이다라고 하는 게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오면은 거의 매년 일어나고 있고 몇 년 전만 해도 폭염이 있다 해도 뭐 2, 3일 정도 하다 끝나는데 최근에는 뭐 일주일, 2주일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합니다. 평균 기온 자체는 뭐 1도 이 정도밖에 변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극단의 이러한 부분들은 크게 아주 빠르게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리고 바로 이런 극단에서 우리가 엄청난 그런 피해들을 본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표현한 그림인데, 온도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이 위험을 한번 설명을 할 때 발생하는 그 온도 자체가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니까 이쪽 이제 온도가 높은 쪽이 이게 이제 두툼해지겠죠. 옛날에 0.1%가 지금 14.5%, 145배가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주로 피해는 다 여기서 일어나죠. 그래서 피해는 영향은 이쪽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는 발생 확률에다가 이 영향을 곱하게 되면 이 위험이 나오게 돼요. 자, 위험은 이쪽이 전체적으로 봐서 발생 확률은 작다 해도 이 위험은 엄청나게 이렇게 지금 커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은 이제 저런 식으로 우리한테 하루하루 지금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는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상 상황은 만약 우리가 위험이 이제 왔다 해도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길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빠르게 대응을 하거나 하게 되면 저런 이제 긴급성을 우리가 줄이게 되면 비상 상황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거를 오늘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우리가 이제 19 그거 예로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918년에 이제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 세계에 그렇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1918년도에 저 당시에 적게는 한 2천만 명, 많게는 한 5천만 명이 스페인 독감으로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하고, 저 당시 1918년 우리나라 자료를 봐도 약 14만 명, 우리나라에서만 스페인 독감으로 14만 명 정도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이제 독감인데, 자, 요때 두 도시가 굉장히 이제 그 사망의 그런 이제 그 율이 이렇게 좀 틀립니다. 하나가 이제 여기 파란색이 필라델피아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세인트 루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이제 스페인 독감이 발생을 했지만 이제 필라델피아는 이러한 사망률이 쫙 높아졌다가 이제 뚝 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세인트 루이스는 일정하게 이렇게 사망률이 이렇게 이러한 특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 필라델피아는 이렇게 된 거는 전혀 그런 대응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사망률이 이렇게 이제 굉장히 높았었고요. 반면에 이제 세인트 루이스는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적극적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률이 이렇게 낮은 상태로, 그렇지만 이렇게 길게 갔죠. 자, 여기서 우리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 길게 잡았죠. 이게 왜 그러면은 의미가 있느냐? 자, 이 그림이에요. 우리가 의료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의료 시스템으로다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수준을 갖다 확 넘어가 버렸습니다. 전혀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적인 이런 엄청난 그런 불안정이 생기죠. 만약 저기서 사회적 불안정이 안 생겼다? 저기서도 질서가 잡혔다. 그건 뭐를 의미하냐? 의료 시스템은 한계가 있는데 질서가 잡혔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이 이제 아픈데 그러면 누구부터 살릴 거를 갖다가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 죽게 놔두고 살릴 사람은 산다. 이게 이제 질서가 되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상황이 되지를 않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질서가 잡히질 않습니다. 굉장히 그거는 사회적인 불안정이 오거나 아니면 독재가 되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세인트 루이스 같은 경우는 이 의료 시스템의 그러한 역량 아래쪽으로다만 이 병자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죠. 그렇게 되게 되면 물론 병자들이 계속 발생을 하기는 하지만 그 사회가 감당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 하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이제 길게 잡는다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기후 변화하고 이제 상관이 있는데 아까 이제 1.5도를 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대응 역량을 넘어선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그 파국적 상황으로 간다. 아까 앞서서 저런 이제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뭐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깔아앉죠. 그렇지만은 얘는 2도를 넘게 되면 스스로 증폭을 해가면서 그 위험이 더욱더 커져 나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후 위기는 한번 눈앞에 우리한테 보이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저런 뭐 우리가 뭐 미세먼지라든가 그다음에 뭐 코로나19처럼 이렇게 깔아앉는 게 아니라 스스로 증폭을 하는 그런 위험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그런 우리가 이제 그 위기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후 위기에 이러한 영향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그 어느 정도냐를 갖다가 한번 여기 이제 표시한 그런 이제 결과인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뭐 물의 부족을 하다거나 뭐 폭염에 노출이 되거나 그다음에 곡물 생산의 변화나 뭐 거주지가 굉장히 어렵게 되거나 하는 이러한 이제 경우들을 쭉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100년 동안에 1도가 지금 상승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0.5도가 더 상승돼 1.5도인 경우, 2도인 경우, 3도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 게 곡물 생산의 변화로다 고통을 받게 되는 사람이 여기 35, 여기다가 100만을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3,500만 명이 0.5도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배고픔에 시달린다라고 하는 소리고 그다음에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10배 이상이 되는 3억 6,200만 명. 그다음에 거주지가 뭐 해수면이 올라온다라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런 먹을 게 없거나 해갖고 자기 거주지에서 살기 힘들게 되는 사람이 지금보다 0.5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9,100만 명, 약 1억 명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이 2도가 되게 되면은 6억 8천만 명까지 그렇게 증가를 하게 된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저러한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배가 고프게 되고 자기 거주지를 이렇게 잃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게 되면 어떠한 위험이 오게 될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그 예로다가 이제 시리아 이제 내전에 대한 이 이야기인데요. 시리아 내전이 시작점이 이제 언제였냐면 2010년도에 러시아의 그 가뭄에서 시작을 해요. 러시아의 이제 밀 그 생산 지역에서 이제 가뭄이 들게 되고 러시아가 이제 밀을 수출을 하는 나라인데 저해 2010년도에는 자기 국민들도 이제 먹여 살리기 힘든 상황이 되니까 저해는 수출을 하지를 않게 되죠. 자, 그렇게 되게 되니까 이제 이 곡물에 대한 이러한 투기 자본들이 저런 이제 곡물에 대해서 투기를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유엔에 있는 세계 식량 기구에서 식량 가격에 대해서 이제 쭉 계산을 해 놓은 건데요. 2004년 이후부터 이렇게 쭉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 갖고 식량 가격이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 이제 빨간 줄로 쫙쫙 꺼진 게 뭐냐면 그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자기 소득의 대부분을 식량 구입을 하는 데 쓰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게 가격이 갑자기 이게 몇 달 사이에 2배가 됐다. 얼마나 배가 고파요. 결국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빨간 거는 바로 폭동이 일어난 시점, 그 나라, 그다음에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거는 폭동으로 이제 사망한 사람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고요. 2010년도에 이제 그 러시아 가뭄에 의해서도 이렇게 이제 폭동들이 이렇게 이제 쭉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뭐 튀니지, 리비아, 뭐 이집트 해서 아랍의 봄이라고 하죠. 모든 그 아랍의 대부분 국가들이 이제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건 바로 밀가루 가격이 한 6, 70%가 한두 달 사이에 쫙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이제 폭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가루 가격 폭등이 바로 사회적 폭동으로 이제 변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시리아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폭동이 일어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시리아가 굉장히 저렇게 이제 고통스럽고 오늘날까지도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2005년도부터 계속 가뭄이 좀 들어있던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밀가루 가격이 60, 70%가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결국 그 나라 안에서 이제 내란이 일어나게 되고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뭐 IS라고 하는 극렬 분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 먹을 것도 없는데 옆에서 뭐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왔다 간다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결국 그러면 자기 고향을 떠나는 난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난민이 약 한 100만 명의 난민이 자기 이제 시리아를 떠나게 되죠. 그러면 떠나게 될 때 가급적이면 이제 좋은 곳으로 가다 보니까 유럽을 향하게 되는 것이고 유럽 입장에서는 자기 국경으로다가 루다가 피부색도 틀리고 종교도 틀리고 말도 틀린 사람이 넘어오는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는 이거를 하나의 국가의 이제 안보의 문제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합 입장에서는 시리아 이제 난민이 워낙 불쌍하니까 각 나라가 이제 몇만 명씩 좀 이제 맡아주자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영국의 브렉시트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저 난민을 안 받겠다라는 국경 봉쇄를 하겠다라고 하는 브렉시트의 이유가 바로 또 전 시리아 난민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저 이유도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러시아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가뭄이라고 하는 게 전혀 다른 나라에 그다음에 오늘날 유럽의 문제에서 전혀 해결도 되지를 않는 이러한 상황까지 그런 위험으로 오게 됩니다. 저때 단 100만 명의 그런 난민 때문에 일어났어요. 근데 앞서 그림에서 보게 되면 0.5도가 더 올라만 가도 약 한 1억 명의 이제 난민이 생길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0.5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약 7억 명까지도 그렇게 난민이 생길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전 지구적으로다가 굉장히 그런 위험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를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 우리가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는 사회 경제가 이제 팽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났고 기후 변화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한테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영향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갖다가 어차피 변화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줄여 나가는 그거를 우리가 적응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적응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누가 그런 피해를 보게 되느냐?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이러한 나라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온실가스하고 배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뭐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 그다음에 해수면 고도가 낮은 뭐 방글라데시 이런 데는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와서 뭐 나라가 없어지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러한 농토지대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못 쓰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재난이 일어났다. 그러면 주로 뭐 산비탈에 사시는 분들,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 주로 이제 가난한 분들이 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응이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시대에 그런 어려운 나라, 어려운 사람과 그런 어떤 연대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그 원인이 되었던 온실가스 저 배출량이다라고 하는 저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한번 배출이 되고 난 다음에 약 한 5일 정도가 지나면은 햇빛하고 반응을 해서 다 없어져요. 근데 온실가스를 한번 배출을 하고 나면 수백 년 동안 공기 중에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미세먼지는 내가 좋은 곳에 그 여행을 가기 위해서 차를 몰았고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공장을 돌렸어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했고 그거를 내가 이제 마시게 됨에 따라서 이제 건강을 잃게 되죠. 그래서 어떤 상쇄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시대의 문제예요. 그런데 온실가스는 내가 여러 가지 편익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배출을 해서 여행도 가고 좋은 옷도 입었어요. 그런데 얘는 계속 수백 년 동안 공기 중에 남아있게 되니까 누적이 되는 거죠. 누적이 돼서 우리 다음 세대한테 훨씬 더 위험스러운 그러한 어떤 기후 위기의 그런 상황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배출한 그 온실가스를 배출한 원인자와 그다음에 그거를 그 위험을 뒤에 처리를 해야 되는 그 뒷세대가 틀리다라고 하는 세대 간의 공정하지 못함, 그런 정의롭지 못함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유엔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에퀴티라고 하는 가치를 통해서 기후 위기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퀴티라고 하는 건 뭐냐? 과한 건 끌어내려야 되는 거고 모자란 건 끌어올리는 이러한 공정성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를 통해서 지금 해결하라라고 유엔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적응이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 우리가 저감을 열심히 했었으면은 적응을 해야 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 원인이 되었던 저 저감이 궁극적으로 저것을 갖다가 최선으로다가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우리가 기후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뭐 8년밖에 남지 않았다, 뭐 10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거는 지난 2018년도에 송도에서 이제 유엔의 기후 과학자들이 이제 다 모여갖고 1.5도, 그러니까 지금보다 0.5도 이상이 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위험스러운 상황이 된다. 그래서 그 1.5도를 막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CO2 배출량을 어느 정도 줄여야 되나 그거를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때 기준이 뭐냐면 2010년도 1.5도를 막으려면 이 2010년도 기준으로 2030년도에 45%까지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2050년이 되면 화석연료 배출은 넷제로라고 하는 거로다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석연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나무를 많이 심게 되면 그 이제 광합성을 하면서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겠죠. 그만큼의 양을 우리가 화석연료를 배출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우리가 넷제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저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1.5도 이내로 막으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4,200억 톤의 CO2만을 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2018년 기준으로 420억 톤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5도를 넘으면 4,200억 톤을 넘게 되면은 이제 1.5도를 넘게 되는데 우리가 2018년도에 420억 톤을 했으니까 10년밖에 남지를 않았죠. 그런데 저거를 계산하던 그 시점이 2018년도예요. 그런데 지금 2020년이니까 2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8년밖에 남지가 않았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8년 후에 바로 이제 1.5도 이상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12시 정오 때 햇빛이 제일 강해도 한 오후 한 2-3시쯤이 돼야지 이제 온도가 제일 높아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8년이 지나게 되면 1.5도를 넘을 수 있는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는 다 나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다 드러나는 거는 약 한 2040년 부근에 1.5도 이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1.5도를 막으려면 요 정도밖에 배출을 못 하고요. 평균 기온을 2도 이내로 막으려면 요 정도까지 이제 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멍을 뚫어 놓고 이제 석유를 뽑아내고 석탄을 쓰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정도의 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개발이 되어서 석탄과 석유를 갖다가 그 구멍을 뚫어놓고 쓰고 있는 그거를 다 배출을 하면 이 정도의 양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5도로 막는다라고 하면 이미 개발이 돼서 그런 어떤 화석연료를 쓰고 있는데 그것조차를 갖다가 우리가 다 채굴을 못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지금 굉장히 고픈 상태인데요. 배가 고파도 이제 1.5도를 막기 위해서 호주머니에 이제 돈이 많아도 그걸 쓰지를 않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가 구멍을 뚫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화석연료 당장 구멍을 뚫어서 채굴할 수 있는 양이 이만큼, 그다음에 현재 기술로다가는 안 되지만 언젠가 기술 개발을 하게 되면 화석연료 양이 이만큼까지 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석연료, 우리가 기후변화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화석연료라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지구상에 많다라고 하는 거를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이제 화석 연료를 이제 안 쓰기 위해 갖고 기술 혁신, 산업의 전환이 굉장히 지금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태양광하고 배터리 가격이 85%나 가격이 다운이 됐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100원이었던 게 지금 15원을 한다라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풍력 같은 경우도 49%나 이제 가격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이제 선진적인 그러한 나라에서는 앞으로 10년 이내 이러한 이제 석탄 발전을 갖다가 전혀 하지를 않겠다. 그래서 기존의 그런 화력 발전소를 갖다 10년 이내에 다 없애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런 이제 그 재생 에너지의 에너지 생산 가격이 급속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 10년 안에는 이러한 풍력이나 그다음에 이러한 태양광이 훨씬 더 싸게 먹힐 거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굳이 이제 석탄 발전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앞으로 10년 이내 새로 석탄 발전소를 갖다가 7개나 더 줘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까지 가갖고 이런 석탄 발전소를 또 그렇게 투자를 해서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이내에 저런 재생에너지, 에너지 생산 가격이 이제 석탄 발전보다 훨씬 더 싸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우리는 오히려 거기에 투자를 하죠. 그렇게 되게 되면 10년 이내에 저거를 만들어 놓고 저런 화력 발전소를 만들어 쓸 수가 없게 돼서 그렇게 되면 이거는 좌초자산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좌초자산이 1,060억 달러로다가 세계 지금 1위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위기보다도 전혀 기후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상태가 더욱더 위기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럼 대응을 해야 되냐.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아까 앞서서 2018년도에 그 인천에 이제 기후과학자들이 모여서 1.5도를 막아야 된다. 이것도 위험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1.5도를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결론을 내릴 때 우리가 기후변화뿐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 그다음에 빈곤의 퇴치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가치와 함께 해야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2018년도 그 이제 유엔의 기후 과학자들이 모여서 그 마지막 그 제시가 되었던 그 이제 결론의 그림인데 우리가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다가 지속 가능한 발전 SDG라고 하는데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전혀 사회 경제 환경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으면 고배출 사회가 되고 결국 지구는 이제 붕괴가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사회 경제 환경적으로다가 좋은 그러한 사회와 경제와 환경을 만들면 저배출 사회가 되고 결국 그러한 상황 속에서만이 우리가 지속 가능하고 우리가 보다 나은 그러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을 갖다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고 하는 게 2015년도에 유엔에서 이제 그 협약을 맺게 되는데 그 해에 2015년도에 파리 기후 협약 평균 기온 2도 이상을 안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 협약도 유엔에서 같이 맺게 되죠. 그러면서 파리 기후 협약에서는 저러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고 하는 경제 사회 17가지 이런 가치가 잘 되어야만 우리가 이제 그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걸 잘 대응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이 17가지가 또 잘 되어야지만이 기후 위기를 잘 대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서로 상호적으로다가 연관이 굉장히 깊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연적인 현상과 우리 인간의 이러한 사회가 서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17가지의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위계 체계로다 이렇게 보게 되면 맨 먼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이다라고 하는 걸 최우선 순위로 잡았죠. 그다음에 우리 사회라고 하는 거는 이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효율화를 높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았고, 그다음에 환경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싸게 에너지와 자원을 우리가 갖다 쓰고, 그다음에 싸게 이러한 폐기물을 갖다 버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환경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제한된 이 지구의 이러한 제한된 이러한 어떤 위험 한계 안에서 사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경쟁해서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보고 아끼고 나누고 하는 이런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 궁극적인 그런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는 거고 경제는 이거를 갖다가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유엔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Great Transformation, 그러니까 대전환.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달려왔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우리가 지구가 안전하고 그다음에 사회는 서로를 돌보는 이러한 시스템의 대전환을 해야지만이 바로 우리가 기후위기도 벗어나고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위험이다라고 하면 항상 우리가 이제 필요의 그런 결핍 때문에 일어났죠. 뭐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뭐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방제 기술, 보건, 위생을 통해서 잘 막아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욕망의 과잉 때문에 그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더 성찰을 하면서 잘 대응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세먼지 같은 그런 위험은 우리가 굉장히 건강에 안 좋고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상을 유지를 하죠. 그다음에 코로나19와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 수축도 되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언젠가 이거는 끝나게 되면 우리가 또한 그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후 위기는 한번 우리 눈앞에 벌어지게 되면 다시는 회복이 되지 않는 파국의 상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미리 막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이제 그 제주도 앞바다에 벌어지고 있는 빗내림 현상인데 우리가 굉장히 이제 어두운 그러한 현상이라고 해도 바로 여기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던 건 바로 우리가 이제 그 필요의 결핍이 아니라 욕망의 과잉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해소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것을 서로 돌보고 아끼고 또 지구는 안정적으로 우리가 잘 보존하는 이러한 상황, 우리가 좋은 세상, 좋은 자연과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지만이 우리가 기후 위기를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 파란 하늘, 빨간 지구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 제가 그러한 내용을 적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